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제 막바지 장마가 진행이 되면서 비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어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책을 읽다가 좀 늦게 잠이 들었는데 열대야 모드로 에어컨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도 4시 되니까 더워서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다시 잠을 좀 더 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습도도 높고 이럴 때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폴레옹 힐의 그 오디오북을 들으려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새벽 4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한 바퀴 돌고 모락산 둘레길 걷고 그래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오디오북으로 이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을 듣고 왔는데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억수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참 운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 그 힐이 전에 그 책 속에서 추천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갑자기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꺼내 보니까 그 짧은 글인데도 큰 울림이 있고 내일은 내가 반드시 한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는다. 뭐 그런 메시지인데 제가 아주 짧은 글이니까 오늘은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를 안내해드리고 이제 그 해설자의 글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설자의 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로안이 되라. 만약 당신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임무가 떨어진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당시 미국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쿠바의 깊은 밀림 속에 숨어 지내는 반스페인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전해야 했다. 모두들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 곤란한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바로 로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였다. 저자인 엘버트 허버드는 이 영웅담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로안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은 이야기로 만들었다.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으니 이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변화다. 이 시대는 변화에 용기 있게 도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의 대상이 곧 이 책 속에 나오는 가르시아이며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전하는 일이다. 가르시아는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회사, 조직,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모든 상황에서 가르시아는 나타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등장하는 가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로안이다. 로안은 변화를 꿈꾸며 도전하는 용기와 행동력이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영웅이다. 스스로 시대의 변화와 과제에 도전하고 조금씩이라도 결과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바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되풀이해 읽다 보면 가을 들녘처럼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하이브로 무사시라는 분이 엘버트 허버드가 지으신 책을 이제 해설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가르시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하고 새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가르시아의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로 무사시가 이제 해설을 해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엘버트 허버드가 지으신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쿠바 전쟁을 회상할 때마다 내 기억 속에는 근일점에 다다른 화성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다. 당시 미국은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반군의 지도자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가르시아였다. 하지만 그가 쿠바의 깊은 밀림 속 요새에 머무른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정확한 거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편지나 전보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가르시아 장군의 협력이 꼭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누군가 말했다. 카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로완중이 뿐입니다. 곧 그 사람 로완중이가 불려왔다. 그리고 그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방수가 잘 되는 작은 봉투에 밀봉했으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에 가죽끈으로 잘 동여맨 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사흘 밤낮을 달려 쿠바 해안에 상륙했으며 정글 속으로 사라진 뒤 3주 만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고 정글 반대편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는지를 구구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건넸을 때 노완중이는 묵묵히 편지를 받았을 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바로 이런 사람, 세상의 모든 학교에 동상을 세워 이름을 빛나게 할 만하지 않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책상 앞에 앉아 주워듣는 단편적인 지식 따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잡다하고 복잡한 가르침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로완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힘껏 가슴을 펴는 일이다. 혼자서 도전할 줄 아는 패기로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며 무섭게 집중하여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할 편지를 들고 적진으로 향할 줄 아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가르시아 장군은 이미 죽고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수많은 가르시아들이 가득하다. 어렵게 일으킨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로 인해 뼈저린 절망감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산스럽고 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타인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뿐인가? 이런 대충대충 하는 데다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기 짝이 없다. 옷깃을 부여잡고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일을 하는 법이 없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주위에는 당신의 부하 직원 6명이 함께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부탁해봐라. 코레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에 대표하는 북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코레조의 생애에 대해 알고 싶은데 백과사전을 찾아 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겠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묵묵히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욕이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세로 삐딱하게 서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뻔하다. 크레조가 누구죠? 어디서 나온 백과사전 말인가요? 백과사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코레조란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급한 일입니까? 제가 백과사전을 가지고 올 테니 직접 찾아보시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거죠? 화가 치밀겠지만 일을 시켜야 하는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부하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아야 한다. 부하 직원은 그제야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의 부하 직원은 코레조를 찾다가 결국 찾아보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매사에 자신있고 적극적이고 총기 있는 직원이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에게 코레조의 첫 글자가 K가 아니라 C라네 라는 구구한 설명을 하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자네 일이나 하게 라고 대답한 다음 직접 코레조에 대해 찾아볼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나 실행력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인성조차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애초에 기백이나 의지가 존재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 부탁받은 일을 흔쾌하고 기분 좋게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 쉽다. 제 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비수를 구하기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다. 10명의 응시자 가운데 9명은 철자법은 물론 구두점도 제대로 찍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저 격리 담당자 말인데요. 공장의 책임자가 나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왜요? 격리 담당으로는 괜찮지만 다른 일로 심부름을 보내기는 적당치 않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신 적도 있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까먹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근로자나 노동자의 처지를 두고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실컷 혹사당하고 버림받는 노동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가여운 사람들. 이 말들은 대체로 경영자들을 향한 혹독하고 거침없는 비판을 동반할 때가 많다. 하지만 경영자의 처지에서 보면 어떤가. 매사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업무 능률도 형편없는 무능력한 사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을 맡기려는 허무한 분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어느새 한눈을 파는 불성실한 직원들 때문에 경영자들의 한숨과 주름은 날마다 늘어만 간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아무 공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해고하고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피곤한 일을 반복한다. 경기가 회복되어 사정이 나아진다 해도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하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경기라면 이러한 가문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무능하고 조직을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자리를 놓치게 될 것이며 그는 두 번 다시 취직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 이것이 이른바 적자 생존의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경영자는 이익을 창출하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사람만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한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단히 재능이 뛰어났지만 스스로 회사를 경영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저 고용주가 언제나 자신을 혹사시키려고 한다는 생각만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일에도 익숙하지 못했으며 명령을 받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만약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 틀림없다. 직접 전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낡은 코트를 헤치고 들어왔다가 사라진다. 그렇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선동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물론 나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장애 또한 신체적인 장애 못지않게 위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위로를 하는 동안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이 지나서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눈길을 한 번은 건네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무능하고 무관심하며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터도 없다. 그들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설계할 수조차 없다. 나의 표현이 너무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소용돌이 썩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전력을 다한 끝에 자신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다가섰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내 생각을 지나치게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도시락을 챙기고 일터로 가는 일용직도 경험해 보았고 반대로 누군가를 고용해 보기도 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의 처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빈곤이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반갑지 않은 날이다. 세상 누구도 늑말을 걸치고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욕심 없고 고결하다고 말할 수 없듯 모든 경영자를 욕심 사납고 흉포가 심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어쨌든 나는 상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상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묵묵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하면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 뿐 쓸데없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까운 하수도에 몰래 버릴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편지를 건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임금을 올려달라며 이것저것 요구하고 계획을 짜지도 않을 것이다. 운명이란 그런 사람을 찾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세상의 모든 회사나 공장, 점포에서는 항상 이런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나 필요하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짧은 편지로 되어 있는 글이고요. 뒤에 이제 또 해설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뒤에 해설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읽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가르시아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가르시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로한중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중 친구들, 직원들 그런 모든 주위 사람들을 둘러봤을 때 그들이 로한중이처럼 내일은 내가 하고 만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저 자신도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항상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직장 다닌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학원도 운영하고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하고 경매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서 루안 중이처럼 주변에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도움 없이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루안 중이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겼고 저도 루안 중이 같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루안 중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